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한준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저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위험사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위험사회에 대한 전문가 중에 한 분인 울리히 벡 교수님은 빙고는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스모그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위험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은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자체가 불평등하듯이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지금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팬데믹은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심화시키는가? 세 가지 이유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접촉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이른바 언택트라고 하는 말처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경제와 사회를 비대면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일자리와 교육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안해지면서 사람들은 약자나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결국은 이 약자들과 소수자들은 점점 더 처지가 열악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이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인 힘을 가진 것은 결국 정부나 시민사회가 될 텐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부나 시민사회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약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팬데믹은 불평등을 어떻게 심화시키는가? 역시 세 가지로 저는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에 의해서 판가름되는 계급 간의 지위 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기회와 성과의 차이가 팬데믹 이후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위, 계급적 지위와 교육의 격차가 맞물려서 사회적 이동이 막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계급 간 지위 격차는 어떻게 바뀔까요? 미국의 빌 클린턴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했었던 노동경제학자인 로버트 라이시 교수님은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의 계급이 네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The Remote, 원격입니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코로나를 피해가지고 멀리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대체로 전문직과 화이트칼라 관리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한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The Essential, 핵심 계층입니다. 생산과 서비스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정규직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역시 30%가 좀 넘습니다. 세 번째가 The Unpaid인데 이들은 대체 가능한, 결국은 일자리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고 한 20%가 좀 높습니다. 마지막이 The Forgotten,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감옥이나 아니면은 병원 혹은 요양원 등에 갇혀있는 분들이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분들이 가장 팬데믹에서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위험으로 본다면 원격 이외의 모든 분들은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세 번째와 첫 번째 집단을 나누는 가장 큰 구분선은 결국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불평등에서 왜 중요한가? 저는 이 그림으로 잠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근대사회 이전에는 부모의 배경이 곧 자녀의 성취를 곧바로 연결시켰습니다. 대부분 지위가 세습되었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아무 문제 없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자녀의 교육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자녀의 동기부여가 얼마나 되고 배운 교육의 성취를 얼마나 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기회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팬데믹 상황이 되면 교육은 어떻게 바뀔까? 저는 기회와 과정과 성과라고 하는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회의 격차입니다. 팬데믹이 심해지면 학교가 폐쇄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은 전면적으로 비대면 원격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상층에 속하고 중산층 이상에 속하는 아이들이 아니라면 대체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저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방이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빠른 초고속 인터넷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모르는 아이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는 비대면에서는 대단히 제약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보살펴 주지 않게 되면은 그만큼 학습 효과가 낮아질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성과에서의 격차를 가져오게 되고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부모의 능력이 결국 성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면에서 불평등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교실 복귀 시나리오 1, 2, 3은 학교가 얼마나 오랫동안 폐쇄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학업 성취가 Y축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규적인 교실 수업이 가능한 때와 수업이 불가능한 때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것에 따라서 GDP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업 포기 학생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 학업 포기 학생들이 과연 어느 계층에서 올 것인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당연히 가장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있는 아이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육을 받는 수준에서의 성과에서의 격차가 아이들의 직업에 대한 접근을 결정한다면 사회 이동 가능성, 즉 아까 말씀드린 더 리모트, 원격이 가능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은 점점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좀 더 나은 처지로 올라가는 이런 사회적 이동 가능성은 그 사회의 불평등 수준에 따라서 바뀝니다. 이것을 미국의 경제학자인 앨런 크루거는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소설에서 빌려와서 이름을 개츠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불평등 수준이 높으면 이동 가능성도 낮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래프에서 한국은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대체로 일본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데 한 세대가 더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ECD 평균은 4세대인데 저희는 5세대인 것이죠. 결국 직업이 그만큼 격차가 벌어지고 교육의 격차가 늘어나고 그래서 사회적 이동이 약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포스텍 이진우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은 우리 연세대학교 한준 교수님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양극화라는 발표를 들었는데요. 정말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양극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저희 사회에서 교육의 문제를 보자면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 피사 성적이 높다고 하는데, 피사 성적의 이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 사회에서도 그 공교육이 뭐 무너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교육의 공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는 학생과 그 다음에 그것에 못 미치는 학생들의 격차가 점점 일어나고 있었고요. 일자리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그 저임금, 그 다음에 불안정한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팬데믹이 더욱 가속화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직접 그 뭐 연관된 질문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대학교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수업을 한번 실험을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부작용이 많고 이렇지만 이것이 또 가지고 있는, 막상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점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언젠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됐을 때 이거 완전히 다 그냥 그만두고 완전히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거냐, 아니면은 남는 무엇이 있어가지고 이게 긍정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 거냐. 또 선생님 제기하신 그런 질문과도 연관돼서 혹시 새로운 이 교육이 어떤 이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혹시 차용되진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비대면 교육이 사실은 그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분명히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교육이 좋지 않은 면의 하나는 그것이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해주는 역할만을 할 때는 사실은 그 교실에서만큼의 성과를 못 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기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땐 AI를 활용한다면 개인화된 각자가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혹은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을 메워줄 수 있는 교육을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이 할 수 있다면 저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실제로 제 학생들 중에서도 보면 새로운 어떤 분석 방법이나 아니면 새로운 툴을 배울 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책보다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이 더 학생들에게는 친숙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가 높은 경우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더욱 발전시키게 된다면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면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극단적인 면인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초등학생들에게는 아예 컴퓨터를 보지 못하게 해라, 심지어 금지해라. 왜냐하면 그런 건 나중에 얼마든지 쉽게 따라갈 수 있는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자연에서 놀고 인간들 사이에 어떤 이런 관계를 맺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그런 면에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약간 좀 과도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또 그거를 너무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덧붙이자면, 선생님의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불평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사회적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악화시켰다. 특히 이제 교육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온라인 교육도 강화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컴퓨터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 제가 기억으로는 MIT에서도 그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어요. 이제 아프리카 좀 저개발 국가의 교육 기회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 한 대, 예를 들자면 랩탑을 아주 근데 무지 싼 그런 운동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이제 교실 교육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대면 교육을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불평등 현상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미국만 하더라도 뭐 아이비리그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만 좋은 대학 뭐 이런 게 있는데, 모든 전 세계의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좋은 대학의 좋은 교육을 직접 가서 대면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게 기존의 불평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점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선전도 해왔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상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전염병이 돌고 나서 보니까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거기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디지털 교육이 그 미래 교육의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많이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많은 이야기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기존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기존의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내지는 또 관성이 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그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준비된 것으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온라인 강의를 사실은 EBS의 방송을 듣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 습관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얼마나 해봤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학습 능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교훈으로 삼아서 이 비대면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같아요. 예전에 그 대면 교육이 뭐 스플라이 사이드하고 디만드 사이드, 즉 공급과 수요 측면에 본다 그러면 이제 스플라이 하는 이제 교수나 교사들은 일종의 그 현장에 와서 그에게 제한된 교육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현재 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똑같은 퀄리티의 수업받은 거죠, 이제. 근데 마찬가지로 문제는 뭐냐면 디만드 사이드에서 그러면 대면 수업할 때는 똑같이 와서 수업받았는데 이제 디만드 사이드에서 지금 보면 학생들 어떤 사람들은 랩탑 있고 없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이걸 잘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하면은 비대면 수업 시대의 그 교육은 이 디만드 사이드에서 어떤 퀄리티의 차이 이게 더 문제 같아요. 근데 스플라이 사이드는 퀄리티를 오히려 높일 수 있는 계기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AI가 들어가게 되면 이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맞춤형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를 좀 이용하면은 좀 이렇게 그 수요자 측면에서의 그 불평등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약간 비슷한 측면에서 생각을,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진화를 공부하니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20만 년 정도를 대면 교육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소셜 러닝, 그러니까 사회적 학습, 동료 학습을 해왔고, 그런데 어느 순간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맞으면서 대면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온라인의 세계는 우리가 이제 발명을 해서 지금 뭔가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인류 전체가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 강의하고 그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 온라인 수준은.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불평등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접속 안 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기나 이런 통신의 어떤 그 품질 이런 것들은 저희는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뭐가 이슈냐면 부자인 사람들, 그 다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을 다 해요, 똑같이. 근데 오프라인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학원도 그냥 보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 우리가 이 격차를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온라인을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만으로도 온라인만 접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일종 교육에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코세라라든가 이런 무쿠 같은 게 이제 온라인으로 그동안 팬데믹과 상관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뭐 20만, 뭐 30만이 들어와도 그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의 완수율이 한 10%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 효과가 덜하다는 거예요. 싸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지만 실제로 교육 효과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온라인 교육이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지금 우리가 인류가 전체가 새롭게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 더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으로 가고 더 이런 동료들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종의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시도를 이제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우리에게 좀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그것이 동시에 교육의 어떤 그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를 저는 인터랙티비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작용성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실에서의 교육에서 보면 선생님이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대면 교육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인터뷰를 했을 때 기사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선생님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학생들별로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걸 못한다. 사실은 대학교에서는 조금씩은 되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쪽지를 보내서 질문도 하고 강의실에서는 조금 좀 수줍어서 질문 못하던 것도 하고 저는 그거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지금의 교육에서는 일방적인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을 메워줄 수 있는 학생들의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족한 걸 채워주는 방식의 교육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컨텐츠도 바뀌고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육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 하나와 우리 이제 김영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디지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를 들자면 뭐 AI를 활용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격차를 좀 줄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주장이 조금 이제 팽팽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뭐냐면 결과적으로 AI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습자가 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것이 아까 이제 우리 한준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자기주도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교실에서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과 만약에 AI를 아무리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예를 들자면 내가 뭐가 필요한지 또 뭐 어떤 것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이 기존의 어떤 첨단 기술과 새로운 교수법, 교육 방법을 얼마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또 계층이 나뉘어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수업을 이제 온라인 해보면 역시 임팩트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지식, 고정형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그 뭐 오프라인, 온라인 차이가 없는데 뭐랄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장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말 영감에 꽂히고 마음이 감동받고 뭔가 새로운 세계를 이런 현장감의 이 측면에서는 아무리 이 온라인 교육이 발달돼도 정말 뛰어난 세계 인류의 강사가 오더라도 그런 건 전달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게 이제 교수 현실감, 교수 실제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육학에서 보면. 근데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진짜 교수님에 다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교육의 불평등을 얘기하는데 불평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되게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되게 힘든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의 수준은 정말 그야말로 그냥 컨텐츠 올려놓고 그거 소비하는 수준이에요. 저는 훨씬 더 앞으로 펼쳐질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우리가 혹시 레디 플레이 원이란 SF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보면 이제 거기는 VR, AR을 쓰고 하잖아요. 근데 그 현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진짜 현장에 있는 것보다 더 실제감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영화에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벌어진다면
우리가 왜 우리가 그냥 계속 오프라인만 그동안 고수했지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성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이다. 그러니까 또 적극적으로 보자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작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아까 맞춤형도 말씀하셨는데 맞춤형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가 계속 문제를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도 잘 모르는 거를 AI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얘가 어디에 지금 취약한지를 알고 계속 좋은 문제를 추천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런 것들만 쓰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도움을 받으면 우리 훨씬 더 교육에 있어서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정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좀 희망적인 그런 생각을 글쎄 뭐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 이제 대학 교수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정제된 지식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에 아무래도 방점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초등 뭐 이쪽으로 내려가면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정작 필요한 거는 조금 더 그런 차원과는 다른 더 넓은 의미의 접촉도 필요하고 이거는 끝내 이게 그 채워주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중요한 말씀인데 그 경제학자 중에서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가 예전에는 이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노벨상 다 받은 다음에는 요즘 하는 얘기가 빅5를 해서 그 사람의 성과를 짜는 것은 유치원 때다. 어떤 성품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인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 더 중요할 때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우는 공간이 어떤 현장감이 있는 학교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AI로 바뀌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빅5라는 어떤 개인의 성품을 좀 이렇게 고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는 이어지 않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고정된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유동지식도 중요하거든요. 유동지식은 컨텍스트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대면 교육 외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아무리 좀 발전하더라도 단기간에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비대면 교육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저는 제 교수 말씀처럼 혼합 전략으로 블렌디드 러닝 아니 이게 사실 이제 오늘 이제 토론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크가 뭐 유행이잖아요. 뭐 무크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교육계가 뭐 토론이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MIT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갖다가 표준화된 형식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듣고 뭐 완수를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하버드에서 받는 교육과 똑같은 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근데 많은 교육학자들 또는 교육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표준화된 교육이 이제 특정 모델로 결과적으로는 독점화되면 실질적으로 이런 무크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대학들은 훨씬 더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에 대한 이 교육 수요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네르바 같은 뭐 이런 새로운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식 전달은 온라인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런 교육은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토론을 한다든가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점을 뭐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건데, 사실 이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의 이 브랜딩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적인 아마 불평등도 완화되거나 심화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불평등 문제니까 뭐 아까 이제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새로운 계급이 4개가 생긴다면서요. 예, 뭐 원격 뭐 근로자 계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잊혀진 사람들의 계급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 경제학적으로도 어떻게 될지 뭐 이 문제 조금 간단하게 우리 정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잊혀진 자들이여 단결하라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그 코로나의 측면에서 그런 분류가 이루어졌지만 사실 이미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계급적인 구분이 한 나라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모폴리탄과 로컬로 이제는 갈라진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어느 사회에서도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이 땅을 못 벗어나는 자기가 그 살고 있는 지역, 자기가 태어난 지역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불평등을 없앤다라는 것은 사회의 목표가 되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 격차가 이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이 해로운 영향을 덜 주게 만들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점들을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뭐 교육도 그런 면에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불평등이라는 것이 이제 아웃컴이지 않습니까? 결과 변수인데 뭐 소득 불평등, 자선 불평등. 이제 물론 정부가 소득을 재분배할 수도 있고 자산 재분배 어렵지만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더 근원적 해결책을 말씀한 것처럼 교육 불평등 해소, 또 의료 쪽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들, 뭐 의료 접근성을 보편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계층 이동성 문제 같은 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한 것 중에 계층 이동성도 참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것이 이렇게 민주주의에 그 부정영향을 주는 것은 그 자신 세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 세대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면은 아무런 사람들은 더 불만을 가지거든요. 근데 계층에도 활발하면은 그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이라는 것이 이완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페어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층 이동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특히 한국 컨텍스트에서도 이제 계층 이동성이 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층이 좀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더 고민할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계층 이동성은 사실은 베이비붐 세대 시절에는 구조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요. 나라가 성장하는 것이 내가 성장하는 것과 거의 같다. 저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성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세대적으로도 이미 젊은 세대들이 들어갈 자리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계층 이동성이 제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저희는 사회 제도가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경직돼 있고요. 거기다가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내보자라고 해서 교육에는 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교착 상태인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나. 그래서 자기의 노력이 결국은 자기의 성취에 얼마나 비슷하게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저희 사회의 계층 이동성의 제일 핵심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한국이 초저출산 국가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0.8, 0.7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출산율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낮은 나라는 없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결과죠. 결과인데 이제 불평등과도 연결되어 있고 지금 어떤 이제 이동성과도 관련돼 있는데 지금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보면 왜 교육에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베이비붐 시대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 교육받아도 나가서 다 뭔가를 하면은 먹고 살만 했고 그러니까 애도 낳고 했는데 지금 서울만 생각을 해서 수도권만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 있어요. 그래서 동물행동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 주변에 존재들이 많으면 개체들이 많으면 애를 낳는 거를 조금 미루거나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애를 낳아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얘가 살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밀도에서는 사실은 애를 안 낳는 것이 되게 진화적인 적응 전략이에요. 이건 아주 자연스럽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럼 결국에는 이 경쟁에 대한 지각,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사회다. 이게 경직된 사회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만 가고 있다. 가치가 일원화되어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추세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이제 그거를 그럼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 문제가 나오고 뭐 계층 이동의 단절이라든가 이런 얘기 나오면 가면 갈수록 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역사학자로서 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억지로 찾아야 억지로라도. 뭐 지금 애 안 낳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글쎄 뭐 아마 같은 이야기가 될지 다른 이야기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어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떤 그 비극적인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결코
즐거운 곳이 아니다. 여기 즐거운 곳이 아니다. 나 행복하지 않다. 그게 저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닥을 치고 나서 무슨 사회적으로 무엇을 뭐 어떤 직장을 얻고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행복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에 열심인 것이 다른 쪽에서 별로 그렇게 행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맥시멈의 소비를 함으로써 그나마 행복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행위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저는 드는데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뭔가 이 사회가 더 다양화되고 이러면서 2차원에서부터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좀 굉장히 막연합니다만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희망이 되나요? 희망을 이게? 난다니까요.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방향으로서는 정말 커다란 희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삶의 양식은 사실 해결화되고 표준화되는데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는 조금 다원화되고 사람들이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고 또 다양한 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런다면 아무래도 그것이 뭐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사실 우리 사회가 이미 안고 있던 어떤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갖다가 표면으로 이렇게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뭐 나름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이 코로나가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회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좀 심도 높게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좋은 발표에다가 정말 좋은 토론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